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솔로로 오래 지내다가 얼마 전 드디어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새로 사귄 여자친구는 제 친한 친구 여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술자리에서 같이 만났었는데 귀엽고 활발하더라고요. 몇 번 보다 보니 친해져서 서로 말도 주고받고 하다 뭔가 통했는지 서로 호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됐네요. 막 예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많이 외로웠었거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상형에 딱 맞는 여자를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귄 지 몇 달째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무겁고 안 좋더라고요. 기운을 차리러 뜨끈한 물에 샤워 좀 하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소중한 부분에 뭐가 나 있더라고요. 간지러운 듯 하면서 따갑고 몸살도 오는 것 같고 이상해서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어릴 때 고래 잡아본 후로는 처음 가는 것 같은데 매우 긴장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상한 게 나서 왠지 모르게 부끄럽더라고요. 김진성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잠시 후 간호사가 저 멀리서 저를 부르고 안내하더라고요. 20대로 보이는 간호사는 마르지 않았는데 유니폼 핏을 보니 은근히 굴곡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감상하는 것도 잠시. 그런데 저를 부른 그 간호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러려고 저를 불렀겠지만 이곳은 비뇨기과라서 같이 들어가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혼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살포시 숙인 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네, 그게 저. 아래에 뭐가 났는데요. 따갑고 아프네요. 응? 어디 한번 봅시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은 저희 아픈 곳을 진찰하였고 옆에서 그 간호사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땀이 한 바가지 났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균이 침투한 것 같네요. 아주 나쁜 녀석은 아니지만 치료는 해줘야 되는 병균이에요. 일단 약 처방받으시고 당분간 내원하셔야겠네요. 의사 선생님은 쿨하게 말씀하시고 다음 환자를 받더라고요. 뭐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짤막하게만 말해주고 가더군요. 생소한 병명을 얘기해줬는데 영어라서 금방 까먹었어요. 주사를 맞고 가라 해서 주사실에 갔습니다. 나름 튼튼했어서 어렸을 때 이후로 엉덩이에 주사 맞은 적이 없던 저는 그때 어설픈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놓기 전에 바지를 내리라고 했는데 살짝 내려야 되는데 제가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만.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환자분 조금 더 올리셔도 돼요. 아이고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모르셨다니 귀여우신 분이시네요. 비뇨기과에 처음 오고 주사 맞는 것도 어색하고 너무 긴장돼서요.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균은 어떤 건지 자세히 아시나요? 글쎄요. 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 여성분이나 상대 남성에게 옮기는 거고 환자분이 걸리신 그건 주기도 짧아요. 잠복 기간이 길어야 3개월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러니 여자친구 계시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인가요? 저는 머리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정말 간호사의 말대로
거의 대부분이 상대에게 옮기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여친과 사귄 지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여자친구가 그 기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제 증상을 말하고 여친은 증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어본 지 몇 초의 간격도 없이 바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쎄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 탐정 정신이 발휘되더군요. 인터넷 쓸 수 없이 뒤져보니 그럴 경우 여자 쪽도 검사를 권유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와 병원에 함께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종류의 균이 검출됐더라고요. 항상 밝았던 여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나 예전 남친 잠깐 만났었다 어쩔 거야. 걔랑 정리하려고 했는데 끈질기고 고집적인 지금 네 행동 보니까 그만 만나는 게 잘 된 것 같다. 헤어져. 뭐 이런 게 다 있는지. 지가 바람펴서 고질병도 옮겨놓은 주제에 어디서 화를 내는 건지. 여친은 방구 껴놓고 성내는 여자였네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가라고 하고 다신 보지 말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병원비라도 받아놓을 걸 하고 후회가 되네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데 몸도 아직 아프니 괴롭더라고요. 어쨌거나 빨리 치료하고 다시 새롭게 일상에 적응해야지 했습니다. 다시 가는 병원길. 가는데 저번에 그 간호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실수했던 그 간호사 말이에요. 예쁘고 상냥했던. 그리고 제 은인인 간호사이죠. 그 간호사가 잘 알려줘서 제가 바람난 여친과 잘 헤어질 수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김진석 환자분 오셨어요? 저는 치료를 마치고 오늘도 주사를 놓으라고 하셔서 그때 그 간호사와 주사실에 갔습니다. 저 이번에는 제대로 내리겠습니다. 하하.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셨나 보네요. 아주 바람직하네요. 그래요? 아참, 저번에 감사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여자친구가 바람 핀다는 거 알게 됐어요. 잘 헤어졌네요. 그러셨군요. 저도 순수하고 잘 모르시는 분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원장님 스타일은 그런 거 대충 둘러 말해주시거든요. 상태 보니 이제 한 번 정도 오시면 더 이상 안 오셔도 될 것 같네요. 한 번이요? 그럼 아쉽네요. 뭐가요? 지금 간호사님 덕분에 병원 오는 긴장감도 덜고 기분 좋았는데 막상 못 본다니까 아쉽다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 환자분과 은근히 정이 들은 것 같네요. 그럼 밖에서 보죠. 어머, 환자분. 저는 치료 다 하기 전까지는 밖에서 볼 생각이 없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녀의 당찬말에 참 당돌한 여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녀의 그 말 덕분에 밖에서 만난 날부터 자연스럽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오자마자 저를 과감하게 다뤄주는데 병원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이미지의 반전 매력이 풀풀 나더라고요. 그녀는 이미 나의 모든 모습을 본 사람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애초에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뜨거운 만남을 이후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보통 빨리 불타오르면 금방 식는다고들 하는데 처음부터 빨랐던 저희는 아직까지도 서로를 아껴주고 닭살 돋는 애정행각도 하고 아주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의 그녀는 직업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저를 보살피는 걸 아주 잘해줘요. 특히 저희 그곳도 아프지 않나 항상 신경 써주고 그곳의 건강을 위해서도 각종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는 멋진 여자친구랍니다.
결혼할 여자는 따로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 여자다 싶은 여자더라고요. 제게 매일 미소 짓게 해주는 그녀에게 저는 오늘 청혼하러 갑니다. 프로포즈 선물은 여친이 치료해주고 예뻐라 해주는 저희 모양 케이크와 반지를 가지고 가려고요. 요즘에는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여친이 좋아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쉬기 마련이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판사 교정부에서 일하는 30살 혜진. 남들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부러워하지만 마감이 있는 날엔 새벽까지 일하는 게 다반사였죠.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 차 안의 조명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사이드미러로 제 얼굴을 봤는데 다크서클이 제 얼굴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전 남자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짐을 가지러 온다고. 4년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제 옆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야근할 때마다 집에서 둘이 있었을 생각을 하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죠. 10층을 누르려는데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열린 버튼을 눌렀죠.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과 종이봉투를 양손에 들고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 넥타이는 살짝 풀려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로고가 박힌 커피 봉투와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층 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10층이요. 같은 층이라니 약간 의외였습니다. 우리 층에는 대부분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침묵이 어색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는 머리를 살짝 긁적이며 웃었어요. 네, 일주일 전에 왔어요. 아직 짐도 다 못 풀었네요. 그의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10층 도착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제 집은 1004호, 그는 1010호 쪽으로 걸어갔죠. 다음 날은 다행히 일찍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본 그 남자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그를 따라잡았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뒤돌아보더니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아,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네. 장 보고 가시나 봐요. 네. 어제 알려주신 마트 덕분에 잘 찾았어요. 고마워요. 갑자기 제 발밑에서 검은 고양이가 튀어나와 그의 쇼핑백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어머. 고양이가 그의 장바구니를 건드리는 바람에 바구니가 넘어갔어요. 우유팩이 바닥에 떨어지고 계란 한 줄이 깨졌죠. 우리 둘 다 얼른 쪼그려 앉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우연히 닿았을 때 묘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잠깐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이 참 깊었습니다. 결국 그의 짐 일부를 제가 들고 아파트로 함께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강하준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작가예요. 정혜진이에요. 출판사에서 일해요. 교정부에. 어라, 그럼 같은 업계네요. 운명인가?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준 씨는 말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감사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답례로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의 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의 집은 아직 짐이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소설책들이 가득했고 작업실로 쓰는 듯한 방에는 노트북과 메모지들이 널려 있었어요. 뭐 쓰고 계세요? 추리 소설이요. 마감이 이번 주인데 아직 절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야근하시나 봐요? 네, 요즘은 카페에서 밤새 쓰다가 들어와요.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서요. 저도 마감 때문에 야근 많이 한다고 말했더니 공감한다며 웃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또 만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글이 안 써져요.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힘드시겠네요. 저기,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쓴 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교정보 씨는 일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또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소설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심리 스릴러물로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탁월했죠.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었고 그는 제 조언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그가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전율이 흘렀어요. 좀 더 있다 가세요. 커피 한 잔 더 해드릴게요. 그의 눈빛에 이끌려 다시 앉았어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커피가 제 옷에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어머, 죄송해요. 그가 황급히 티슈를 가져와 제 옷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벅지에 닿았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깊어졌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준 씨, 그 사이에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냥 하준이라고 불러줘. 하준아. 그의 손길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의 터치 하나하나에 제 몸이 반응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혜진아, 너무 예뻐. 그 말에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엉덩이를 감싸주었고 그는 저를 소파에서 일으켜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히면서도 그의 입술은 제 입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티셔츠가 벗겨지고 그의 셔츠 단추가 풀렸어요. 살이 닿는 느낌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감싸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제가 흘리자 그는 더 깊은 화답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와 쇄골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향했습니다. 그의 혀가 제 것을 감쌌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감각에 몸을 떨었어요. 아, 하준아.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져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요. 그의 손가락이 제 가장 민감한 곳에 닿았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응.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제 안에 있을 때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제 몸도 움직였고 우리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사랑해, 혜진아.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던 찰나 그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은 켜져 있었고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죠. 호기심에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편집장님, 소설 마감 연장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각한 슬럼프입니다. 그리고 옆집 여자와 친해지기 위한 작전이 성공적입니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 제 소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의 주인공 모델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녀가 멋진 스토리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제는 잭스까지 했는데 새로운 소설의 핵심 장면으로 완벽합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작전, 영감, 모델.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어젯밤 우리의 관계까지 소설 소재로 쓰겠다고? 그때 하준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났어? 뭐해?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뭘? 내가 그냥 소설의 소재였다는 거. 날 이용했다는 거? 어젯밤은 뭐야? 그냥 소설 한 장면? 눈물이 차올랐어요. 또다시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야. 진심. 편집자한테는 어제는 잭스까지 했는데 새로운 소설의 핵심 장면으로 완벽이라고 자랑했으면서 그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혜진아, 그건 그냥 편집자에게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어. 사실은 거짓말 그만해. 이제 다 알았으니까. 옷을 주워 입고 그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10층 복도를 달려 제 집으로 향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씻어내고 싶었어요. 물을 뒤집었으며 펑펑 울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바보라는데 저는 바보였나 봐요. 다음 날 회사에 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하준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비켜주세요. 회사 늦어요. 5분만 시간 줘. 할 말 없어요. 이미 다 봤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편집자가 계속 재촉해서 시간 벌려고 한 거였어. 내가 진짜 슬럼프였거든. 그래서 날 이용했다고요? 내 이야기를 훔쳐서 소설에 쓰려고? 어젯밤 우리가 한 일까지? 아니야. 그렇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됐어. 어젯밤은 됐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새 소설 잘 쓰세요. 내 인생 같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하준이와의 기억들로 가득했고 그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준이는 계속해서 메시지와 전화를 보냈어요. 문 앞에 꽃도 놓고 갔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주 후 출판사에서 일하던 중 책상 위에 낯선 소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새 소설이었죠. 제목은 별이 빛나는 10층. 소설을 읽어보니 정확히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헤어진 날까지. 심지어 어떤 부분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 놓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의 밤을 자세히 묘사한 장면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되나? 내 허락도 없이? 즉시 법무팀에 가서 상담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출판사에는 좋은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준이의 출판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출판 중단과 원고 폐기를 요구했죠. 그날 밤 하준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왜 그런 짓을 해? 내 소설이 출판 중단됐어. 내 경력이 망가질 수도 있어. 내 경력, 내 인생은 생각 안 해?
내 사생활을 소설에 다 써놓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건 픽션이야. 실명도 안 썼고. 픽션, 우리가 만난 날, 내가 한 말, 우리가 밤에 한 일까지 다 적어놓고 픽션이라고? 하준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혜진아, 난 정말 널 사랑해. 그 소설은 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표현하려고 쓴 거야. 거짓말 그만해. 넌 처음부터 날 소설의 소재로만 봤어. 내 동의도 없이 내 이야기를 도용했고, 심지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순간까지 팔아먹으려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널 다시 얻을 수 있어? 그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설의 저작권. 내가 50%를 갖겠어. 뭐, 내 이야기니까. 내가 공동 저자로 등록되고 인쇄의 50%를 가질 권리가 있어. 하준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출판 중단, 그리고 소송,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변호사 말로는 꽤 큰 돈을 배상받을 수 있대. 하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 대화로 해결하면. 내 제안이 대화야. 내 이야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지. 결국 하준이는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출판 계약서를 수정해 제가 공동 저자로 등록되었고 인쇄의 50%를 받기로 했어요. 책은 몇 달 후에 출간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10층 두 작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는 꽤 많은 인쇄를 받았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10층에 살고 있지만 저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더 넓고 더 좋은 전망을 가진 곳으로요. 간혹 그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소설가로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로 그는 항상 소설 속 여자 주인공에게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편집장으로 승진했고 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 이야기요. 배신당하고 이용당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알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여자의 이야기. 사랑은 때로 우연이고 때로는 계산된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산된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죠. 별이 빛나는 10층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가 쓴 우리의 로맨스는 소설이 되었고 저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자 공동 창작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그가 나를 이용해 돈을 벌려 했지만 결국 그 돈의 절반은 제 몫이 되었으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돈으로 새 남자친구와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하준이의 새 소설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7년 전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장이 쪼개질 것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아내의 컴퓨터에 몰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시작됐어요. 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상황을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요. 아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몇 주 전부터였어요. 뭐랄까,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꾸 제 눈을 피하려는 느낌이랄까요? 평소와 다른 태도에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아내의 컴퓨터에 몰래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로 키보드 로그를 전부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저도 알아요.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로그를 모아봤는데
아내가 인스타 사이트 같은데 몰래 접속하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로그에 찍혔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보낸 DM이 가득했어요. 내용은 다정함을 넘어서 열렬하다고 표현할 만큼 강렬했죠. 아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인지 상대방의 유혹을 완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DM 내용을 보면 아내가 계속 거절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딱히 관계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결국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아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집을 나서더니 약속 장소로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저는 멀찍이 따라갔죠. 그곳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회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된 박재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믿음직스럽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쪽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지켜보며 상황을 지켜봤죠. 분위기는 생각보다 어색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그 남자가 갑자기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헤어질 때가 문제였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인사하려던 그 남자가 갑자기 아내 쪽으로 다가가더니 가볍게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했어요. 외국인이 하는 인사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입술에 닿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바이바이라며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는 멍하니 서서 몇 번이나 입술을 손으로 만지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늦었나 싶어서 물었더니 아내가 큰 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도서관 갔다가 장 봤어. 그런데요. 아내의 말투가 너무 서투르고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거짓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정말이야? 혼자서? 제가 다시 물으니 아내는 대뜸 화난 듯이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인지 말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더 슬펐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오늘 다 봤어. 너 점심시간에 거기 있었잖아. 아내는 갑자기 굳은 표정을 짓더니 제 말을 부정했어요. 무슨 소리야? 라고요.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려. 제가 입맞춤도 받고 DM도 다 봤어. 라고 말하니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아니야. 거절하러 갔던 거야. 이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럼 왜 입맞춤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아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예상 못했어.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해서? 나도 당황했어. 솔직히 그 순간에는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아내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너무 감정이 고조돼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서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니 저도 계속 물었어요. 그럼 왜 거기에 나갔는데? 왜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 자리에서 다 끝내야 했잖아. 아내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끈질기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하자고 하길래 진짜로 거절하러 나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도 어쩔 줄 몰랐어. 저희는 서로 울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 감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함께한 시간은 6년이었는데 이렇게 가슴 아픈 순간은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아내에게 차였을 때 이후 처음이었어요. 결국 아내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만나고 싶지도 않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소심한 성격의 남에게 이런 전화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날은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전화로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말을 했던 건 확실합니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소심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알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정말로 아내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저에게 와서 안기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화내줘서 고마워. 나 진짜로 너를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내를 끌어안으며 나도 사랑해.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저는 더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벌써 7년이 지났지만 그 일은 아직도 저에게 작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아내는 그 일을 계기로 저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해줬고, 저희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내는 지금도 그때 사용했던 키로그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너희는 진짜 사이 좋다 라고 농담할 때마다 저희만 아는 비밀을 떠올리며 웃곤 한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